한솔은 피 묻은 손으로 쓰러진 사내의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 내시면 둘 다 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대숲보다 더 차가웠고 손바닥 한가운데 박힌 붉은 점은 번갯불 아래 잠깐 살아있는 불씨처럼 빛났다. 듣는 이들이여,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하다 손가락질 받던 부척간 딸이 한나라의 운명을 흔든 이야기이니 마음이 붙잡히면 조용히 곁에 머물러 주시어. 그 순간 사내의 흐린 눈동자가 그녀의 손을 보더니 피를 토하며 낮게 물었다. 그 붉은 점, 내 어미가 남긴 것이냐? 한솔은 대답하지 못했다. 빗물은 그녀의 머리채를 타고 턱 끝으로 흘러내렸고 피와 흙이 뒤섞인 사내의 옷감은 보통 선비의 무명옷이 아니었다. 겉에는 낡은 두루마기를 걸쳤으나 안쪽 속깃은 촘촘한 비단이었고 허리춤에는 벼슬아치들이나 지닐 법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살고 싶으시면. 한솔은 이를 악물고 제 앞치마를 찢어 사내의 옆구리를 눌렀다. 대숲 밖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진창을 짓밟고 있었다. 이쪽이다 피가 여기까지 떨어졌다. 거친 사내들의 외침이 비바람을 갈랐다. 한솔은 순간 사내의 몸을 끌어안듯 끌고 낡은 숯가마 뒤로 굴렸다. 젖은 재가 그녀의 치마에 달라붙었고 죽은 불씨 냄새가 숨을 막았다. 사내는 고통의 이를 깨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누군데 목숨을 걸고 나를 숨기느냐? 한솔은 숯감댕이 묻은 얼굴로 씁쓸하게 웃었다. 저잣거리 사람들은 제 목숨값이 돼지 한 마리보다 못하다 하니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한양 남쪽 저잣거리 끝 도랑물이 썩어 악취를 풍기는 골목에 한솔의 집이 있었다. 고름 사람들은 그곳을 부족한 골목이라 불렀고 양반댁 아이들은 코를 막고 지나가며 돌멩이를 던졌다. 한솔의 아비 장칠은 돼지를 잡아 입에 풀칠하던 사내였고 손은 굵고 거칠었으나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순했다. 그는 늘 딸에게 말했다. 사람이 남의 목숨을 끊어 그만큼 더 남의 배고픔을 알아야 한다. 한솔은 그 말을 믿고 자랐으나 세상은 그 믿음을 비웃었다. 어릴 적부터 한솔은 피냄새 속에서 눈을 떴다. 새벽이면 장칠이 칼을 가는 소리가 돌바닥을 긁었고 겨울에는 도살장 처마 끝에 얼어붙은 핏물이 검붉은 고드름처럼 매달렸다. 한솔은 돼지의 뜨거운 김, 짚을 태운 연기, 소금에 절인 고기의 짠 냄새를 구별할 줄 알았다. 그러나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저잣거리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백정딸년, 피 묻은 계집, 저 손으로 밥상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 말들이 한솔의 등 뒤에 매일 꽂혔다. 그날 낮에도 그러했다. 한솔은 병든 노파에게 줄기름 한 덩이를 싸들고 우물가를 지나고 있었다. 마을 안악 하나가 그녀를 보자마자 물동이를 뒤로 빼며 소리쳤다. 이 우물에 손대지 마라. 내 손에 밴 피냄새가 물까지 더럽힐라. 한솔은 입술을 깨물고 물러섰다. 곁에 있던 젊은 며느리는 수군거리며 웃었다. 저런 것도 계집이라고. 시집갈 꿈은 꾸겠지. 어느 집이 저 손을 며느리 손이라 하겠느냐. 한솔은 손바닥의 붉은 점을 주먹 속에 감추었다. 그 점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마저 더럽다 할까 두려웠다. 한솔의 어머니 순덕은 그녀가 7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다. 순덕은 죽기 전 밤마다 한솔의 손바닥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붉은 점은 내 흉이 아니다. 언젠가 너를 알아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의 말보다 내 마음을 먼저 믿어라. 어린 한솔은 그 말뜻을 몰랐다. 다만 어머니의 손이 늘 서늘했고 기침 끝에 피가 묻어 나왔으며 장칠이 문 밖에서 숨죽여 울던 소리만 기억했다. 세월이 흐르자 그 말은 꿈결의 연기처럼 희미해졌다. 그날 저녁 장칠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그의 어깨에는 젖은 집단이 얹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소라, 오늘 밤은 문을 단단히 걸어라. 누가 와도 열지 마라. 한솔은 아비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칼을 잡을 때도 흔들리지 않던 손이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또 관아에서 고기를 외상으로 가져갔습니까? 장칠은 대답 대신 허리춤에서 낡은 천조각 하나를 꺼냈다. 거기에는 관아 창고 표식과 다른 붉은 인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보면 안 되는 것이었다. 장칠은 끝내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다만 고을 수령, 신무량의 아전들이 밤마다 군량으로 바쳐야 할 고기를 몰래 빼돌리고 빈 장부에는 부족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넣는다고 했다. 한솔은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럼 아버지가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까? 장칠은 딸의 눈을 피했다. 아직은 모른다. 허나 힘없는 놈에게 죄를 씌우는 일은 칼로 목숨 끊는 일보다 쉽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먼 곳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잣거리의 등불들이 한솔이 대숲으로 간 것은 약초 때문이었다. 장칠의 낡은 기침이 심해져 그녀는 비가 오기 전 캐어둔 길경 뿌리를 가지러 도살장 뒤 언덕으로 올랐다. 그곳은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었다. 버려진 돼지뼈와 숯가마, 오래된 무덤 몇 기가 있었고 밤이면 여우 울음이 아이 울음처럼 들렸다. 한솔은 바구니를 품고 발밑을 더듬었다. 그때 풀숲에서 무언가 질척하게 끌리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멧돼지인 줄 알았다. 그러나 번개가 하늘을 찢자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가 피투성이로 엎어져 있었다. 살려, 사내의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한솔은 본능처럼 달려갔다. 옆구리 상처는 깊었으나 칼끝이 내장을 비껴간 듯했다. 그녀는 돼지를 잡으며 배운 손놀림으로 피가 뿜는 곳을 눌렀다. 사람을 살리는 법을 누가 가르친 적은 없었다. 다만 죽어가는 짐승의 마지막 떨림을 너무 많이 보았기에 아직 꺼지지 않은 숨이 무엇인지 알았다. 정신 놓지 마십시오. 눈 감으면 저승길이 가깝습니다. 사내는 희미하게 웃었다. 푸석한 계집이 의원보다 엄하구나. 그리지. 그 말에 한솔은 손을 멈출 뻔했다. 그러나 사내의 웃음에는 멸시가 없었다. 오히려 살아남으려는 독한 기운이 있었다. 그녀는 돼지기름을 작은 솥에 녹여 약초와 섞던 어머니의 방법을 떠올렸다. 기름은 상처가 벌어지는 것을 막고 예순 쑥은 피비린내를 누른다 했다. 한솔은 치마 끝으로 빗물을 닦고 바구니 속 약초를 입으로 씹어 상처 위에 눌렀다. 사내가 낮게 신음하자 그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양반날이든 도적이든 지금은 제 손에 목숨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추격자들이 가까워졌을 때 한솔은 자기 몸을 숯가마 앞에 세웠다. 세 사내가 횃불을 들고 나타났다. 그들은 관아 군졸 차림이었으나 눈빛은
군졸보다 자객에 가까웠다. 우두머리가 한솔을 훑어보며 코를 찡그렸다. 피냄새가 진동하는구나. 네가 부척간 장칠의 딸이냐? 한솔은 고개를 숙였다. 예, 돼지 잡는 집딸입니다. 이 근처로 다친 사내가 지나가지 않았느냐? 한솔은 일부러 피 묻은 앞치마를 들어보였다. 여긴 늘 다친 짐승뿐입니다. 사람 피인지 돼지 피인지 나리들이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군졸 하나가 그녀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입안에 숯가마 뒤에서 사내의 숨이 거칠어지는 소리가 들렸으나 한솔은 비틀거리면서도 웃었다. 천한년이 말대꾸를 해 우두머리가 칼집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한솔은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나리, 제가 사람을 보았다면 벌써 관아에 알렸겠지요. 백정딸이 수상한 일을 숨겼다. 들키면 제 압이 목이 먼저 날아갈 텐데 제가 그리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말끝은 질겼다. 우두머리는 침을 뱉고 돌아섰다. 그들이 사라진 뒤 뺨은 불에 댄 듯 아팠고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숯가마 뒤의 사내가 어렵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네가 맞을 까닭은 없었다. 한솔은 화가 나서 그를 눌러 앉혔다. 그럼 나리께서 대신 맞으시겠습니까? 지금 그 꼴로 사내는 잠시 그녀를 보다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은 이상하게 무겁고 외로웠다. 내 이름은 태겸이다. 성은 이시라 하마. 한솔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름 밝힐 힘이 있으면 피나 멈추십시오. 이 날이 이태겸은 그 뒤로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한솔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점점 더 분명히 느꼈다. 숨을 고르는 태도, 고통을 참는 눈빛, 허술한 옷 아래 숨은 훈련된 몸가짐이 달랐다. 그는 상처보다 품속에 넣은 작은 서찰을 더 걱정했다. 한솔이 젖은 서찰을 꺼내 말리려 하자 그는 죽어가는 사람답지 않은 힘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것은 열지 마라. 한솔은 차갑게 말했다. 나리 목숨도 열어보고 닫아야 할 판인데 종이 한 장이 그리 귀합니까? 그는 한참 뒤 손을 놓았다. 한솔은 그를 버려진 부척간 창고로 데려왔다. 돼지 껍질을 말리던 낡은 방이라 냄새가 지독해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 곳이었다. 그녀는 짚을 깔고 장칠이 쓰던 낡은 소미불을 덮어주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사내의 얼굴을 비추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는 높고 단단했고 눈매는 날카로웠다. 한솔은 물그릇을 내밀었다. 마시면 다시 잠드십시오. 새벽 전에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집에 오래 있으면 나리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이태겸은 그릇을 받으며 그녀의 손바닥을 다시 보았다. 그 붉은 점을 가진 여인을 나는 오래 찾았다. 그의 말이 등잔불을 흔드는 바람처럼 방 안에 번졌다. 한솔은 손을 황급히 거두었다. 흔한 점입니다. 흔하지 않다. 손바닥 한가운데 꽃씨처럼 박힌 붉은 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손놀림. 이태겸의 눈빛이 깊어졌다. 17년 전 내 목숨을 구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피 묻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한솔의 숨이 불었다. 어머니 순덕의 흐릿한 얼굴이 비 냄새와 함께 되살아났다. 그 여인이 네 어미일 수 있다. 이태겸은 고통 속에서도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은혜를 갚지 못했다. 조정에 들어가고
벼슬이 높아지고 수많은 장부와 상소 속에 파묻혔으나 그 손만은 잊지 못했다. 붉은 점이 있는 아이를 찾으라 명했으나 누군가 그 흔적을 번번이 끊었다. 한솔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뱉었다. 나리께서 찾던 이가 백정의 딸이라면 실망하시겠군요. 은혜도 신분을 가려 갚는 세상 아닙니까? 이태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런 세상을 고치려다 칼을 맞았다. 그 말에 한솔의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믿음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한솔은 어려서부터 좋은 말 뒤에 더러운 손이 숨어있는 일을 많이 보았다. 고기를 외상으로 가져간 양반은 덕을 말했고 가난한 이를 돕겠다던 아저는 장칠의 품동을 떼어갔다. 그녀는 등잔불을 낮추며 말했다. 나리의 큰 뜻은 나리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아버지와 오늘 밤만 넘기면 됩니다. 이태겸은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손을 향해 아주 낮게 말했다. 그 손은 천하지 않다. 새벽이 오기 전 도살장 닭이 울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고 부척간 골목에는 젖은 흙과 짐승 냄새가 낮게 깔렸다. 한솔은 잠시 눈을 붙이려다 문 밖의 소란에 벌떡 일어났다. 쇠사슬 끌리는 소리, 군졸에 거친 발소리, 아버지 장칠의 억눌린 신음이 들렸다. 그녀가 문을 열고 뛰어나가자 관아 군졸들이 장칠의 팔을 뒤로 묶고 있었다. 신무량의 아전 박노성이 비단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돌 위에 서서 장부를 흔들었다. 장칠, 굴량 고기를 빼돌리고 관아, 인장을 훔친 죄로 잡아간다. 아닙니다. 한솔이 맨발로 진흙을 밟으며 달려들었다. 장칠은 딸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소라, 나오지 마라. 그러나 한솔은 아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글도 제대로 모릅니다. 장부를 꾸밀 줄도 인장을 훔칠 배짱도 없습니다. 누가 시킨 짓입니까? 박노성은 비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밀쳤다. 백정딸 주제에 관아 이를 묻느냐. 내 아비가 죄인이면 너도 죄인의 딸이다. 군졸 하나가 장칠의 등을 걷어찼고 장칠은 이를 악물고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다. 그때 창고 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한솔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박노성의 눈이 그쪽으로 움직였다. 거기 누구냐? 한솔은 본능적으로 창고 앞을 막아섰다. 돼지기름 끓여둔 솥입니다. 냄새가 고약하니 나리코만 상하실 겁니다. 박노성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더니 손짓했다. 문을 열어라. 한솔은 손바닥에 붉은 점을 주먹 속에 파묻었다. 뒤에는 정체, 모를 사내. 앞에는 끌려가는 아버지. 머리 위에는 아직 그치지 않은 새벽비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멀리 골목 어귀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문을 여는 자는 제 손목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젖은 흙잎을 쓴 낯선 노복 하나가 서 있었고 그 뒤로 두 필이 숨을 뿜고 있었다. 노복의 품속에는 영의정 집안에서 쓰는 청색 매듭패가 번개처럼 드러났다. 사라졌다. 박노성의 얼굴빛이 미세하게 굳었다. 창고 안의 이태겸은 피 묻은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서려 했다. 한솔은 그제야 자신이 살린 사내가 단순한 벼슬아치가 아니라 조정의 가장 높은 그늘과 빛을 함께 짊어진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깨달음은 아버지를 구하기에 너무 늦었다. 박노성은 표정을 바꾸어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죄인을 압송하라. 방해하는 자는 함께 묶어라. 장칠은 끌려가며 마지막 힘으로 딸을 향해 소리쳤다. 소라. 내 어미가 숨긴 것은 손바닥에만 있지 않다. 뒷간, 돌확, 밑을 보아라. 군졸의 주먹이 그의 입을 막았고 장칠의 목소리는 빗속에 찢겼다. 한솔은 온몸이 굳은 채 그 말을 붙잡았다. 붉은 점, 어머니, 정체 모를 서찰, 그리고 돌, 확, 밑. 그녀의 삶은 그 새벽, 피냄새 나는 골목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밀려 들어갔다. 한솔은 장칠이 끌려간 뒤에도 한동안 골목 한복판에 서 있었다. 새벽비는 이미 가늘어졌으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마치 죄 없는 사람의 목을 치는 칼날처럼 일정하게 뚝뚝 떨어졌다. 부척간 문 앞에는 진흙에 짓밟힌 아버지의 집신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군졸들이 흘린 횃불채가 검게 번져 있었다. 한솔은 제 손바닥을 펴보았다. 붉은 점은 비에 씻겨도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 이 점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그녀는 대답 없는 하늘을 향해 이를 악물었다. 창고 안에서는 이태겸이 벽을 짚고 서 있다가 다시 무너질 듯 휘청였다. 한솔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 그의 팔을 받쳤다. 피가 돋았다고는 하나 상처는 깊었고 얼굴빛은 창백한 종이 같았다. 나리께서는 누워 계십시오. 아버지가 잡혀갔는데도 제가 나리 상처를 돌보고 있는 꼴이 우습습니다만 죽은 사람은 누구도 구하지 못하니 살아 계셔야 합니다. 이태겸은 그녀의 젖은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내 아비는 내가 반드시 꺼내겠다. 한솔은 차갑게 웃었다. 높은 분들의 반드시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의 오늘보다 늘 늦게 옵니다. 그 말은 날카로웠으나 이태겸은 화내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 젖은 서찰을 꺼내려다가 통증에 숨을 삼켰다. 내가 직접 관하로 갈 수 없다. 나를 찌른 칼이 신무량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자들의 것이라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네 아비는 입막음으로 죽는다. 한솔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세상 일은 그녀가 돼지뼈를 발라내듯 단순하지 않았다. 고기를 훔친 놈은 따로 있는데 칼을 맞은 관리는 숨어 있어야 하고 죄 없는 아버지는 묶여가야 했다. 그렇다면 나리의 이름도 권세도 지금은 쓸모가 없군요. 한솔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을 떠올리고 뒷간 도랑 밑을 파헤쳤다. 젖은 흙을 손톱으로 긁자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었다. 한참 뒤 도랑 밑에서 기름종이에 싼 작은 꾸러미가 나왔다. 안에는 낡은 비녀 하나, 어머니 순덕의 손때가 묻은 천조각, 그리고 글 모르는 장칠이 숨겨둔 듯한 장부조각 몇 장이 있었다. 글자는 삐뚤삐뚤했으나 고기 수량과 날짜, 밤에 실려간 수레의 수가 적혀 있었다. 한솔은 눈앞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모르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증거를 모으고 계셨구나. 그렇으면 이태겸은 장부 조각을 보자 눈빛이 달라졌다. 이것은 군량 고기뿐 아니라 흉년 구휼미 수레의 날짜와도 맞는다. 신무량이 혼자 먹은 일이 아니다. 한솔은 낡은 비녀를 손에 쥐었다. 은이라기엔 검게 변했고 꽃무늬는
달아 있었다. 달아도록 그녀는 어머니가 생전이 비녀를 깊이 숨겨두던 모습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어머니는 왜 이런 것을 남기셨을까요? 이태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17년 전 나를 살린 여인이 어떤 장부를 품고 있었다. 그 장부 때문에 쫓기고 있었다면 내 어미의 죽음도 병만은 아니었을 수 있다. 그 말은 한솔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녀는 순간 이태겸을 노려보았다. 그난번 왕다랑 그런 말을 어찌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어머니의 죽음이 병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버지는 나는 피냄새, 나는 골목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고 어머니가 남긴 말 한마디만 붙들고 버텼습니다. 이제와 나리께서 던지는 말 한 줄에 그 세월이 모두 뒤집힌다면 저는 무엇을 믿고 서 있어야 합니까? 이태겸은 오래 침묵했다. 옆으로 믿을 것이 없다면 눈으로 본 것부터 붙잡아라. 그것이 진실의 첫걸음이다. 날이 밝자 한솔은 장부 조각을 가슴에 숨기고 관아로 갔다. 관아 앞은 흙탕물이 고인 넓은 마당이었고 밤새 끌려온 죄인들의 발자국이 어지러웠다. 문지기 군졸은 그녀를 보자마자 코를 막았다. 부척간 계집이 여긴 왜 왔느냐? 고기 냄새로 관아 마당을 더럽힐 셈이냐? 한솔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아버지 장치를 만나러 왔습니다. 죄를 물으려면 죄목을 알려주십시오. 군졸은 크게 웃으며 창끝으로 그녀의 바구니를 툭 쳤다. 죄인의 딸에게 알려줄 말은 없다. 꺼져라. 한솔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아전 박노성이 팻마루로 나왔다. 그의 비단 도포는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았고 손에는 향내, 나는 부채가 들려 있었다. 그는 한솔을 내려다보며 느릿하게 말했다. 내 아비가 살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장부를 어디서 얻었는지, 누가 뒤에서 시켰는지 말하면 매질은 줄여줄 수 있지. 한솔은 눈을 좁혔다. 내 아버지는 누구의 말도 받아 적을 줄 모릅니다. 나리들이 꾸민 장부라면 나리들이 더 잘 아시겠죠. 박노성의 웃음이 혀가 길구나. 천한집 계집의 혀는 짧을수록 오래 산다. 그는 군졸들에게 눈짓했고 한솔은 관아 담장 밖으로 내던져졌다. 손바닥이 돌에 쓸려 붉은 점 둘레가 찢어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도와주기는커녕 멀찍이 비켜섰다. 어떤 이는 역시 백정 집안은 관아, 문턱도 분수를 모르고 넘는다 하며 혀를 찾고 어떤 이는 그녀가 몸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 한솔은 흙 묻은 치마를 털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울고 싶었으나 울면 그들이 이긴 것 같았다. 아버지, 조금만 버티십시오. 딸이 아직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한솔은 관아 뒤문, 장터, 창고거리, 나루터를 오가며 아버지의 누명을 풀 단서를 찾았다. 그녀는 양반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일부러 이용했다. 돼지기름을 담은 항아리를 이고 가면 사람들은 코를 막고 길을 비켜주었고 그 틈에 그녀는 밤에는 부척간 칼을 가는 척하며 관아 창고 쪽 소리를 들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금 냄새, 썩은 볏짚 냄새, 낯선 향 냄새가 뒤섞였다. 한솔은 냄새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가장 수상하게 여긴 곳은 신무량의 처가 쪽 창고였다.
겉으로는 혼례 그릇과 비단을 보관하는 집이라 했지만 밤마다 묵직한 수레가 들어가고 새벽마다 빈 수레가 나왔다. 그 창고를 지키는 이는 윤씨 부인이라는 양반가 여인이었다. 윤씨는 굶주린 백성에게 죽 한 그릇 나누는 척하며 명성을 쌓았으나 속으로는 천민을 벌레 보듯 했다. 한솔이 창고 근처에서 배추 장수 행세를 하고 서 있자 윤씨가 가마에서 내려 그녀를 알아보았다. 너는 급히 냄새나는 집딸이 아니냐? 어찌 감히 이 거리에 서 있느냐? 한솔은 허리를 굽혔다. 배추를 팔러 왔을 뿐입니다. 윤씨는 하얀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며 웃었다. 내 집 배추는 피로 물을 주느냐? 저런 것이 먹을 것을 만지니 세상이 병든다. 곁에 하녀들이 따라 웃었다. 한솔은 배추 잎 사이에 감춘 눈으로 창고 문틈을 살폈다. 안쪽에 쌓인 것은 비단 괴가 아니라 소금 포대였다. 포대 아래로 검붉은 물이 말라붙은 자국이 보였다. 굴량 고기를 오래 숨기려면 소금이 필요했다. 윤씨는 한솔의 시선을 눈치챈 듯 다가와 뺨을 세게 때렸다. 눈도 들지 마라. 내 눈길이 닿는 것만으로 더럽다. 한솔은 쓰러지지 않았다. 뺨이 얼얼했으나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소인이 무례했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창고의 소금 냄새와 검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윤씨는 하녀에게 명해 배추 바구니를 걷어차게 하고 가마에 올랐다. 배추가 진흙에 구르자 굶주린 아이 하나가 달려와 잎을 주우려 했다. 하녀가 아이를 밀치려는 순간 한솔이 재빨리 아이를 뒤로 숨겼다. 썩은 잎이라도 배고픈 배에는 밥입니다. 가져가라.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그녀를 보다가 그날 밤 이태겸은 창고 안에서 한솔의 멍든 얼굴을 보았다. 그는 상처가 조금 나아졌으나 아직 걸음은 무거웠다. 또 맞았느냐? 한솔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대수롭지 않은 척했다. 맞는 것도 오래 하면 맞을 자리와 피할 자리를 압니다. 오늘은 값을 치른 대신 눈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윤씨의 창고와 소금 포대 이야기를 하자 이태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윤씨라면 신무량의 처가 쪽 인척이다. 겉으로는 구휴를 말하고 뒤로는 굶주림을 팔았구나. 한솔은 차갑게 말했다. 굶주림도 양반 손에 들어가면 이문이 되는 모양입니다. 부러면 신단으로 성제가 뿐네. 이태겸은 한솔에게 더는 혼자 다니지 말라 했다. 함스가 이곳이 혼자 다니지 다는 나. 그러나 한솔은 그의 말을 단칼에 끊었다. 나리께서는 아직 몸을 못 가누십니다. 그리고 나리의 얼굴을 아는 자가 많다면 움직일수록 위험합니다. 루사나 저는 백정딸이라 어디에 있어도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욕은 해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움직이는 것이 낫습니다. 이태겸은 그 말에 사람들이 너를 낮게 본다는 사실이 내 갑옷이 되는구나. 한솔은 물을 따르며 대답했다. 갑옷이라기보다 낡은 멍석이죠. 비 맞고 밟혀도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는 멍석. 며칠 뒤 관아에서는 장치를 공개로 매질한다는 방이 붙었다. 도둑질한 굴량의 행방을 자백시키기 위함이라 했다. 한솔은 방 앞에서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사람들은 모여들어 수군거렸다. 백정이 굴량까지 훔쳤다지
그러게 천한 것들은 배가 부르면 눈이 뒤집힌다니까. 그 말들이 한솔의 귀에 벌떼처럼 달라붙었다. 그녀는 관아마당 가장자리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장칠은 형틀에 묶여 있었고 등은 이미 피로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딸을 보자마자 흔들렸다. 오지 말라 했거늘. 박노성이 매를 든 포졸에게 손짓했다. 장칠, 네가 훔친 굴량고기를 어디에 숨겼느냐? 누구와 나누어 먹었느냐? 장칠은 갈라진 입술로 힘겹게 말했다. 나는 훔친 적 없다. 내가 잡은 고기는 관아 장부대로 넘겼다. 매가 그의 등을 갈랐다. 한솔은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으나 지금 나서면 아버님도 낭자도 죽습니다. 한솔은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올라오는 것을 삼켰다. 피냄새에 익숙한 그녀였으나 아버지의 피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잔인했다. 그날 밤 한솔은 부적간으로 돌아와 오래된 칼들을 모두 꺼냈다.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그녀는 칼등을 천으로 감싸고 손잡이 틈에 작은 종이를 끼웠다. 거기에는 장부 조각에서 베낀 날짜와 수레수가 적혀 있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또렷했다. 나리, 이것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이태겸은 종이를 받아들고 물었다.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한솔은 등잔불 너머로 그를 보았다. 윤씨, 창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금 포대 아래 무엇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태겸은 낮게 꾸짖었다. 그곳은 호랑이 입이다. 한솔은 웃지 않았다. 제 아버지는 이미 호랑이 이빨 사이에 계십니다. 딸이 밖에서 기도만 한다고 빠져나오시겠습니까? 이태겸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허리끈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풀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보이지는 마라. 다만 정말 죽을 자리에 몰리면 이것을 내밀어라. 한솔은 옥패를 받지 않으려 했다. 높은 분 물건을 지녔다가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죄가 됩니다. 이태겸은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목숨을 살리는데도 신분을 따지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부터 죄다. 한솔은 그 말이 마음에 남았지만 믿지는 않았다. 믿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생겼을 뿐이었다. 그녀는 깊은 밤 숯과 재를 얼굴에 바르고 허름한 한요 옷으로 갈아입었다. 윤씨 창고 뒤편에는 개가 2마리 있었으나 한솔은 돼지뼈에 진한 기름을 발라 던져주었다. 개들은 으르렁거리다 곧 뼈를 물고 조용해졌다. 그녀는 빗물 홈통을 타고 창고담을 넘었다. 안쪽은 차가운 소금 냄새가 가득했고 바닥에는 새로 쓸어낸 흔적이 있었다. 멀리서 하녀들의 웃음소리와 술 냄새가 흘러왔다. 소금 포대를 들추자 아래에는 피가 마른 돗자리와 관아 인장이 찍힌 가짜 운송 문서가 숨겨져 있었다. 한솔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문서에는 장칠의 이름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그가 받지도 못한 은전 수량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문서를 품속에 넣었다. 그때 등 뒤에서 부드럽고도 사나운 목소리가 들렸다. 역시 쥐새끼가 들었구나. 윤씨가 등잔을 들고 서 있었다. 내론, 서판, 율색인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으나 부착간 딸아, 네가 제법 머리를 쓴다 하더니 냄새까지 속일 수는 없었구나. 한솔은 뒤로 물러섰으나 하녀 둘이 이미 문을 막고 있었다. 윤씨는 천천히 다가와
한솔의 품을 뒤졌다. 문서가 드러나자 이것을 들고 어디로 가려 했느냐. 내 아비를 살리러 아니면 그 숨어있는 사내에게 바치러 한솔은 숨을 삼켰다. 윤 씨는 이미 이태겸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누가 숨어있단 말입니까? 소희는 배고파 훔칠 것을 찾았을 뿐입니다. 윤 씨는 한솔의 턱을 붙잡았다. 천한 것들은 거짓말도 천하게 하는구나. 허나 걱정 마라. 네 혀는 곧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술 취한 남자들의 고함이 들렸다. 하녀 하나가 놀라 고개를 돌렸고 한솔은 품속의 소금 한 줌을 움켜쥐어 등잔불 쪽으로 던졌다. 불꽃이 튀고 윤 씨가 비명을 질렀고 한솔은 몸을 낮춰 하녀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다. 문서는 빼앗겼으나 그녀는 손바닥 안에 작은 인장끈 조각 하나를 움켜쥐고 있었다. 달아나는 동안 뒤에서 잡아라 하는 소리가 터졌고 개들이 뒤늦게 짖었다. 한솔은 담을 넘다 팔을 긁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숨이 찢어지고 목구멍에 피맛이 올라왔다. 부착간 창고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문지방을 넘자마자 무너졌다. 이태겸이 급히 그녀를 받았다. 한솔은 피투성이 손을 펴보이며 말했다. 문서는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겼습니다. 손바닥에는 푸른 비단실에 매인 작은 인장끈 조각이 있었다. 이태겸은 그것을 보자 표정이 굳었다. 이 매듭은 신무량 같은 지방 수령이 쓰는 것이 아니다. 조정 안쪽 사람의 물건이다. 더오는 한솔은 거친 숨 사이로 웃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 잡으려고 너무 높은 분들이 움직인 셈이군요. 백정장칠이 그리 무서웠습니까? 이태겸은 아무 말도 못했다. 한솔은 그 침묵이 답임을 알았다. 그녀는 피가 묻은 팔을 감싸며 벽에 기대 앉았다. 몸은 부서질 듯 아팠으나 머리는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세상은 그녀를 천하다 했다. 그러나 천한 손이 아니었다면 칼 맞은 정승도 죽었을 것이고 천한 코가 아니었다면 소금 창고의 비밀도 묻혔을 것이며 천한 딸이 아니었다면 장칠은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죄인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한솔은 낮게 말했다. 나리, 내일 관아마당에 다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맞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듣도록 물으러 갈 것입니다. 이태겸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낮추었다. 높은 벼슬아치가 부적간 창고의 피냄새 나는 바닥에 무릎을 낮추는 모습은 어딘가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았다. 한솔아, 네가 홀로 감당할 일이 아니다.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솔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저는 태어나서 늘 홀로 감당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옆에서 보고만 있지 마십시오. 나리가 진정 은혜를 갚고 싶다면 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태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믿겠다. 네가 보는 것을 나도 보겠다. 그러나 그 밤이 끝나기 전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관아에서 북이 3번 울리고 방이 새로 붙었다. 장칠이 군량을 훔친 죄를 자백하지 않아 사흘 뒤 한양으로 압송해 더 큰 신문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양으로 끌려가면 장칠은 한솔은 방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에 붉은 점이 찢어진 상처 사이로 더 짙게 보였다. 그때 박노성이 그녀의 뒤에서 속삭였다. 아비를 살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오늘 밤 숨어있는 그 사내를 넘겨라.
네, 아비 대신 그자를 잡으면 장칠의 목숨은 며칠 더 붙여줄 수도 있다. 한솔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박노성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와 낯선 사내 사이에서 무너질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한솔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나리들은 사람 목숨을 고깃덩이처럼 저울에 올리시는군요. 박노성은 비웃었다. 너희 집안이 제일 잘하는 일이 아니더냐. 한솔은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지만 입술을 깨물어 삼켰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진실을 죽게 두지 않을 것인가를 골라야 했다. 한솔은 박노성의 속삭임을 들은 뒤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다. 저작거리의 새벽은 아직 밝지 않았고 관아 담장 위로 걸린 등불은 젖은 바람에 흔도로이 타 누런 빛을 흘렸다. 그 사내를 넘기면 내 아비를 살려주겠다. 그 말은 독이 묻은 꿀처럼 귀에 달라붙었다. 한솔은 눈앞에 장칠에 갈라진 등이 떠올랐고 피냄새 섞인 매질 소리가 다시 귓속을 때렸다. 그러나 곧 창고에서 피를 토하며 버티던 이태겸의 얼굴도 떠올랐다. 한 사람을 팔아 한 사람을 구하는 길은 길이 아니라 감이었다. 박노성은 그녀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여겼는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계집아, 세상은 네 고집처럼 곧지 않다. 내 아비가 살아야 네가 산다. 그 숨어있는 사내가 누구든 내 식솔이냐, 내 피부치냐. 백정의 딸이 나라 일에 끼어들면 뼈도 못 추린다. 한솔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나리 말대로 세상이 곧지 않다면 더더욱 나 같은 사람이 굽은 곳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허나 제 귀에 들어온 말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몸을 돌렸고 박노성의 웃음은 칼집이 돌바닥을 긁는 소리처럼 뒤따랐다. 부척간 창고로 돌아오자 이태겸은 이미 그녀의 표정만 보고 무언가를 알아챘다. 그는 집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통증이 밀려와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말을 들었느냐? 한솔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등잔불 아래 그녀의 손바닥 상처는 벌어져 있었고 붉은 점은 피와 뒤섞여 더욱 선명했다. 나리를 넘기면 아버지를 살려주겠답니다. 이태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솔은 그의 말을 막듯 바로 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사람을 고기처럼 바꾸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태겸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그 말 때문에 네가 더 위험해졌다. 마안해. 한솔은 마른 천으로 손을 묶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위험했습니다. 다만 이제 적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나리가 살아있다는 것, 아버지가 장부를 숨겼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붉은 점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녀는 도랑 밑에서 꺼낸 비녀를 다시 펼쳤다. 검게 변한 비녀의 꽃무늬 사이에는 아주 작은 틈이 있었다. 한솔은 돼지뼈를 가르던 칼끝으로 그 틈을 조심스레 눌렀다. 비녀 안쪽에서 얇은 종이 조각이 미끄러져 나왔다. 오래된 종이는 숨결만 닿아도 부스러질 듯 했으나 기름에 절여져 글씨는 살아있었다. 한솔은 글을 더듬어 읽지 못해 이태겸에게 건넸다. 그는 종이를 받아들더니 눈빛이 굳어졌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글이다.
남문 밖 소금 창고의 둘째 기둥 및 피로 산 곡식의 이름이 묻혔다. 아이 손바닥에 붉은 점을 본 자에게만 말하라. 한솔은 마른 침을 삼켰다. 피로 산 곡식이라뇨. 이태겸은 종이를 접으며 말했다. 흉년에 백성에게 나눌 곡식을 빼돌렸다는 뜻일 것이다. 그제야 모든 냄새가 하나로 이어졌다. 굴량 고기, 윤씨 창고의 소금포대, 밤마다 드나들던 수레, 장칠이 숨긴 날짜, 어머니가 남긴 비녀. 한솔은 마치 어두운 방에 작은 창이 뚫린 듯 머릿속이 환해졌다. 소금은 고기를 숨기려던 것만이 아니군요. 곡식도 젖지 않게, 썩지 않게 보관하려 했겠죠. 이태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무량은 겉으로 구유를 베푸는 척하고 뒤로는 굶주린 이들의 곡식과 굴량을 한꺼번에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정의 누군가가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이런 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한솔은 그날 밤 바로 남문 밖으로 가려 했다. 이태겸은 말렸으나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사흘 뒤 아버지가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내일은 늦고 모레는 더 늦습니다. 나리의 사람에게 맡기면 발자국이 너무 큽니다. 저는 쥐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태겸은 씁쓸하게 숨을 내쉬었다. 너를 쥐라 부르는 세상이 원망스럽다. 한솔은 낡은 두건을 묶으며 말했다. 쥐도 곡식 창고 길은 잘 압니다. 오늘 밤만은 그 이름이 쓸모가 있겠지요.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남문 밖 소금 창고는 폐허처럼 보였다. 예전에는 물자들이 오가던 큰 창고였으나 흉년 뒤로 문이 닫혔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한솔의 코는 속임수를 먼저 알아챘다. 낡은 문틈 사이로 묵은 나무 냄새만이 아니라 새집 냄새, 말똥 냄새, 그리고 곡식이 숨쉬는 먼지 냄새가 흘러나왔다. 달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고 바람은 성벽 아래 마른 풀을 쓸어 낮게 울었다. 한솔은 담벼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다. 안쪽에서 남자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내일 밤 새 수레를 더 빼라. 한양 상인들이 값을 올렸다. 낯선 사내의 목소리였다. 다른 목소리가 답했다. 장칠놈은 어찌합니까? 끝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첫 목소리가 차갑게 웃었다. 그 전에 죽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놈이 누구에게 장부를 넘겼는지 알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칼 맞은 그 사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 자가 영의정이면 우리 모두 끝이다. 한솔은 숨을 삼켰다. 그제야 이태겸의 진짜 무게가 귀에 떨어졌다. 영의정, 조정의 가장 높은 자리. 백성에게는 하늘보다 먼 이름이었다. 한솔은 놀란 마음을 억누르고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다. 둘째, 기둥 밑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창고 안에는 파수꾼이 둘이나 있었다. 그녀는 근처 도랑에서 썩은 비집 한 줌을 꺼내 돼지기름에 적시고 작은 불씨를 붙여 창고 반대편에 던졌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파수꾼 하나가 욕을 하며 달려갔다. 나머지 하나는 그 틈에 한솔은 고양이처럼 몸을 낮춰 안으로 스며들었다. 창고 안은 어두웠으나 그녀에게는 냄새가 길이었다. 소금, 쥐똥, 곡식먼지, 그리고 오래 숨겨둔 죄의 냄새. 둘째 기둥 밑에는 새로 깐 널빤지가 있었다. 한솔은 칼끝을 넣어 들어 올렸으나
삐걱 소리가 크게 났다. 밖에 파수꾼이 누구냐 하고 외쳤다. 그녀는 심장이 멎을 듯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널빤지 아래에는 기름종이에 쌓인 두꺼운 장부와 작은 나무패들이 묻혀 있었다. 장부를 품에 넣는 순간 뒤에서 거친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도둑년 파수꾼이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곡식 먼지가 목구멍으로 들어와 숨이 막혔다. 한솔은 품을 움켜쥐고 몸을 말았다. 장부만은 빼앗기지 않으려 했다. 파수꾼이 칼을 뽑아들었을 때 창고 밖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났다. 곧이어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등잔을 깨뜨렸다. 불이 꺼지고 사방이 어둠에 잠겼다. 한솔은 그 틈에 파수꾼의 발목을 걷어찼고 그가 넘어지는 순간 바깥으로 몸을 굴렸다.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태겸의 노복, 만복이었다. 낭자, 이쪽입니다. 그는 나이든 몸답지 않게 빠르게 움직였다. 한솔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나리께서 보내셨습니까? 만복은 짧게 답했다. 나리께서 낭자를 혼자 보낼 분이 아니지요. 둘은 좁은 물길을 따라 성벽 아래로 달렸다. 뒤에서는 파수꾼들의 고함과 개짖는 소리가 뒤섞여 따라왔다. 한솔은 품 안의 장부가 젖지 않도록 몸을 구부렸다. 발은 돌부리에 찢어졌고 숨은 칼날처럼 패를 긁었다. 만복은 오래된 초가 뒤로 그녀를 밀어넣고 스스로 반대편으로 뛰어 추격자들의 눈을 돌렸다. 한솔은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들킬 것 같았다. 그때 품 안의 장부 모서리가 손바닥 상처를 눌렀고 붉은 점이 뜨겁게 욱신거렸다. 마치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듯했다. 새벽 가까이 되어 한솔은 겨우 부착관으로 돌아왔다. 이태겸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상처 입은 몸으로도 검은 겉옷을 걸친 그의 모습은 전날과 달랐다. 이제 한솔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영의정, 이태겸, 나라의 모든 관리가 고개 숙이는 이름.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예를 갖춘 인사가 아니었다. 어찌 저를 속이셨습니까? 이태겸은 눈을 감았다.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려 했다. 한솔은 젖은 장부를 그의 앞에 던지듯 내밀었다. 높은 분들은 늘 그리 말합니다. 지킨다 하며 숨기고 숨기다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태겸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장부를 받아 조심스레 펼쳤다. 안에는 구휼미의 원래 수량, 실제로 백성에게 나간 수량, 비밀리에 팔려간 수량, 그리고 돈을 받은 자들의 표식이 적혀 있었다. 이름이 그대로 쓰이지는 않았으나 나무패와 매듭 모양, 창고 인장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태겸의 손이 한 줄에서 멈췄다. 이 표식은 좌포도청의 전직 당상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 매듭은 데뷔전 물자를 맡던 상인 조합의 것이다. 신무량은 꼬리일 뿐이다. 한솔은 낮게 말했다. 꼬리라도 먼저 잡아야 몸통이 놀라겠죠. 그날 한솔은 장부를 해독하는데 자신이 뜻밖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글자는 몰라도 수량의 흐름은 눈치챘다.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어느 부위가 얼마나 나오는지, 소금 한 포대로 고기 몇 근을 버티게 하는지, 수레 하나가 진흙길에서 얼마만큼 가라앉는지 그녀는 몸으로 알고 있었다. 여기 적힌 수레 수는 거짓입니다. 새 수레라 되어 있지만 남문 창고길의 바퀴 자국은
두 수레 폭분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수레는 장부 위에서만 굴러간 것입니다. 이태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눈은 관아, 서리 열보다 낫구나. 한솔은 그 칭찬이 달갑지 않아 고개를 돌렸다. 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평생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았으니 저는 사람들 발밑을 보며 살았습니다. 발밑에는 거짓이 덜 묻습니다. 이태겸은 그 말을 오래 씹는 듯 침묵했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내가 조정에 앉아본 장부들은 모두 깨끗한 종이에 쓰여 있었다. 그러나 네가 본 진흙 자국 하나가 그 장부보다 진실에 가깝다. 한솔은 처음으로 그의 말에서 빈 예의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 부끄러움은 이상하게, 하지만 장칠의 압송은 이틀 뒤였다. 이태겸은 자신의 충복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넣어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려 했으나 공개적으로 움직이면 정적들이 먼저 장칠을 죽일 수 있었다. 한솔은 다른 길을 제안했다. 아버지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끌고 가는 자들이 스스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태겸이 물었다.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한솔은 장부의 한 줄을 짚었다. 내일이 장날입니다. 관아는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를 죄인이라 보이려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굴량 고기의 수량을 따지겠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팠던 날짜와 장부의 날짜를 맞춰 보이면 사람들의 입이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이태겸은 위험하다고 했다. 한솔은 고개를 저었다. 위험은 이미 저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어리석다 믿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사람은 자기가 굶은 날을 잊지 않습니다. 쌀 한 줌 없어 아이가 운 날, 고깃국 냄새만 맡고 빈솥을 긁은 날, 그런 날은 몸에 새겨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힘이 실렸다. 저는 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대신 배고팠던 사람들의 기억을 부르겠습니다. 이태겸은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것이 어떤 상소보다 무서울 수 있겠구나. 장날 아침, 관아마당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장칠은 다시 형틀 앞에 세워졌고 박노성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이 죄인은 나라의 군량을 훔쳐 백성의 배를 더 굶게 한 자다. 오늘 죄를 밝히고 한양으로 압송할 것이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때 한솔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깨끗한 옷을 입지 않았다. 피냄새가 밴 낡은 치마, 숯검댕 묻은 소매 그대로였다. 그러나 눈빛만은 누구보다 곧았다. 날이 묻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훔쳤다는 굴량 고기는 어느 날 몇 수레였습니까? 그리고 그날 저잣거리 아이들이 왜 쌀겨죽도 못 얻어먹었는지 아십니까? 박노성은 얼굴을 굳혔다. 천한 것이 감히 신문을 방해하느냐. 한솔은 더 크게 말했다. 4월 초 이튿날 관아에서는 고기 3수레가 들어왔다고 장부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부착간 골목에 들어온 수레 자국은 2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수레는 어디로 갔습니까? 5월 보름 구휼미 쉰섬이 나갔다고 했으나 남문 밖 굶주린 아이들은 쌀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성풍선호 구호, 그 곡식은 어느 솥에 들어갔습니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누군가 뒤에서 외쳤다. 맞다. 그날 우리 애가 굶어 쓰러졌다. 다른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관아에서는 곡식이 떨어졌다 했는데
밤마다 수레가 성 밖으로 나갔다. 또 다른 장정이 이를 갈며 외쳤다. 내가 그 수레를 밀었다. 윤씨 댁 창고로 갔다. 순식간에 마당은 술렁였다. 박노성은 군졸들에게 한소를 끌어내라 손짓했다. 군졸 둘이 달려들자 한솔은 품에서 작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높이 들었다. 남문 창고에서 가져온 패였다. 이 패는 창고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밤마다 곡식을 사간 상인의 표식입니다. 이것도 백정딸이 꾸민 거짓입니까? 그때 관아 안쪽에서 신무량이 나타났다. 그는 붉은 관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다. 소란을 멈추라. 저 계집은 죄인의 딸이며 영의정 대감의 이름을 사칭한 역도와 내통한 혐의가 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한솔은 순간 이태겸 쪽을 떠올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나리, 제가 내통했다는 그 사내가 역도라면 왜 나리들은 밤새 그를 몰래 찾았습니까? 역도라면 포도청에 알리면 될 일인데 어찌하여 제게 아버지 목숨을 미끼로 넘기라 했습니까? 박노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무량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입을 찢어라. 군졸이 칼집을 들어 한솔에게 달려드는 순간 관아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검은 말을 탄 관리들이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 가운데 이태겸이 있었다. 그는 아직 창백했으나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있었다. 그의 관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허리의 패와 뒤따르는 관원들의 예는 그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신무량은 마치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이태겸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감히 내 이름을 역도라 불렀느냐. 마당은 박노성은 무릎을 꿇었고 군졸들은 칼집을 내렸다. 그러나 한솔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녀는 이태겸을 보았고 이태겸도 그녀를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약속이 있었다. 그가 구해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불러낸 진실의 자리에 늦지 않게 선 것이었다. 이태겸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이 여인의 말을 막지 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을 것은 벼슬아치의 변명이 아니라 굶주린 백성의 기억이다. 그 말에 한솔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다. 오랫동안 혼자 버티던 벽이었다. 그러나 승리는 아직 멀었다. 신무량은 곧 정신을 차리고 엎드려 외쳤다. 대감, 모두 모함입니다. 모두 모함입니다. 저 천한 계집이 제 아비를 살리려 꾸민 짓입니다. 장부도 가짜이며 백성들의 말은 선동입니다. 이태겸은 차갑게 물었다. 그렇다면 남문 밖 소금창고 둘째 기둥 밑에 묻힌 장부는 어찌 설명하겠느냐. 신무량의 입술이 떨렸다. 한솔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리,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윤씨 창고 소금 포대 아래 피 묻은 돗자리와 가짜 운송 문서가 있습니다. 지금 가면 아직 태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리론. 신무량의 눈이 박노성을 향해 번쩍 움직였다. 그 짧은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이태겸은 곧바로 관원들에게 명했다. 창의고를 봉하라. 누구도 아내 물건을 옮기지 못하게 하라. 관원들이 달려나가자 한솔은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쉬었다. 장칠은
형틀에 묶인 채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자랑도, 미안함도,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소라. 한솔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다. 아버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직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살아서 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윤씨 창고에서 가짜 운송 문서와 피 묻은 돗자리, 소금에 절인 굴량 고기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안에서 나온 봉인된 서찰이었다. 서찰에는 신무량보다 높은 자의 표식이 있었다. 이태겸은 그것을 보자 얼굴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이제 싸움은 관아마당을 넘어 조정으로 간다. 한솔은 피로에 지친 몸으로 벽에 기대섰다. 그럼 아버지는 풀려납니까? 이태겸은 잠시 침묵했다. 당장 죄인으로 압송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끝까지 버티면 공개 신문을 열어야 한다. 한솔은 눈을 감았다. 관아마당에서 사람들의 기억을 부른 것만으로도 온몸이 찢어진 듯했다. 그런데 이제 조정과 권문세가 앞에 서야 한다니 두려움이 늦게 찾아와 손끝을 떨리게 했다. 이태겸은 그녀의 떨림을 보았으나 붙잡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네가 원치 않으면 더는 나서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맞겠다. 아, 심아, 덮어들어. 한솔은 눈을 떴다. 그리하면 저들은 다시 말하겠지요. 백정딸은 결국 높은 분의 그늘에 숨어 살았다고. 그녀는 붉은 점이 있는 손을 펴보였다. 아니요. 어머니가 남긴 손이라면 끝까지 제 손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태겸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은인을 향한 예도, 불쌍한 이를 향한 위로도 아니었다. 같은 싸움에선 사람에게 보내는 예였다. 한솔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높은 벼슬아치가 고개를 숙였는데 그녀는 기쁘기보다 무거웠다. 이제 그의 고개 하나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세상을 바꾸려면 장칠의 피, 순덕의 비녀, 굶주린 백성의 기억, 그리고 그녀 자신의 찢어진 손바닥이 함께 법정 위에 올라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은 차가웠고 멀리서 한양으로 향하는 길의 먼지가 이미 일고 있었다. 한양 관아의 마당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겨울 끝의 바람은 아직 칼끝처럼 매서웠고 젖은 흙 위에는 집신 자국과 비단신 자국이 뒤섞여 있었다. 한솔은 마당 가장자리에서 아버지 장칠의 팔을 붙들고 서 있었다. 장칠의 등에는 매맞은 자국이 아직 검붉게 남아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떨렸다. 소라,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장칠이 쉰 목소리로 말하자 한솔은 앞을 보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살려면 제가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말도 오늘 끝을 봐야 합니다. 신문자리는 높고 차가웠다. 가운데에는 판관들이 앉았고 그 뒤에는 기록을 맡은 서리들이 붓을 적시고 있었다. 이태겸은 상처가 다 낫지 않은 몸으로도 정좌에 있었으나 오늘의 그는 한솔이 창고에서 살려낸 피투성이 사내가 아니었다. 그의 한마디에 사람들의 숨이 낮아졌고 그의 눈빛 하나에 관리들의 어깨가 굳었다. 그러나 한솔은 그를 의지해 숨지 않았다. 그녀는 피냄새 밴
치마를 깨끗이 빨아 입었으나 손바닥의 붉은 점은 그대로 드러내 두었다. 감출수록 사람들이 제멋대로 더럽힐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신무량은 포승에 묶이지 않은 채 들어왔다. 아직은 죄인이 아니라 혐의를 받는 수령이라는 이유였다. 그는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억울한 선비처럼 눈을 내리깔았다. 뒤에는 윤씨와 박노성이 따랐고 윤씨는 비단 장옷으로 얼굴반을 가린 채 한솔을 보자마자 눈끝을 올렸다. 마치 벌레가 제 발등 위로 올라온 것을 보는 눈이었다. 박노성은 이미 기세가 꺾였으나 입술만은 독하게 다물고 있었다. 한솔은 그들을 보며 손바닥을 천천히 폈다. 어머니가 남긴 붉은 점이 차가운 아침빛을 받았다. 첫 신문은 장칠의 죄목으로 시작되었다. 서리가 장부를 읽었다. 장칠은 굴량고기 3수레를 관아에 바쳐야 했으나 그중 한 수레를 빼돌리고 구휼창고 인장을 훔쳐 거짓 운송문서를 만들었다. 장칠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다. 소인은 글도 모르는 부착간 사람입니다. 관아에서 가져가라 하면 잡아주고 적으라 하면 엄지에 먹을 묻혀 찍었을 뿐입니다. 훔친 것이 있다면 왜 내 집 소태는 늘 묽은 죽뿐이었겠습니까? 그의 말은 투박했으나 마당 구석의 백성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무량은 대감들, 저자는 그를 모른다는 핑계로 죄를 피하려 합니다. 천한자일수록 꾀가 깊어 제 손으로 장부를 꾸미지 않고 남을 시키는 법입니다. 더구나 저자의 딸은 영의정 대감을 숨겨두고 관아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이 모든 소란은 아비를 살리려는 계집의 계략입니다. 그의 말끝마다 한솔의 신분을 물어뜯는 독이 묻어 있었다. 한솔은 가슴속이 끓었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이태겸이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계략이라면 증거로 깨면 된다. 신분이 아니라 물건과 날짜로 말하라. 그 말에 장부들이 펼쳐졌다. 남문 밖 창고에서 나온 장부, 윤씨 창고에서 찾아낸 가짜 운송문서, 소금 포대 아래 숨겨져 있던 피 묻은 돗자리, 그리고 장칠의 이름이 적힌 허위 수령증이 차례로 놓였다. 신무량은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으나 나무패와 푸른 매듭근 조각이 나오자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태겸은 한솔에게 말했다. 네가 본 것을 말하라. 한솔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수많은 눈이 그녀의 피냄새를 찾듯 달라붙었으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소인은 그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기와 소금과 술에 자국은 압니다. 한솔의 목소리는 처음엔 낮았으나 바람을 타고 또렷하게 퍼졌다. 돼지 10마리를 잡으면 소금 한 포대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씨댁 창고에 쌓인 소금은 혼례 그릇을 지키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금 아래에는 피가 마른 돗자리가 있었고 그 돗자리의 피는 갓 잡은 고기 피가 아니라 오래 눌려 검게 변한 피였습니다. 그곳에서 굴량이 숨겨졌음을 소인의 코가 먼저 알았습니다. 한 관리가 비웃듯 물었다. 냄새로 죄를 밝히겠다는 것이냐? 한솔은 그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다. 양반 나리들께서는 향을 피워 죄 냄새를 덮으시지만 덮인 냄새도 밑에서 썩습니다. 소인은 평생 피와 소금과 썩은 핏집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새로 말린 고기와 오래 감춘 고기는 냄새가 다르고 관아 수레의 말똥과 사가 수레의 말똥도 먹인 꼴이 달라 냄새가 다릅니다. 나리께서는 이것을
천한 재주라 하시겠지만 오늘 그 천한 재주가 장부의 거짓을 찢고 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다. 이태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굳은 기운이 스쳤다. 그는 서리에게 명예 날짜를 대조하게 했다. 4월 초 이튿날. 장부에는 고기 3수레가 관하로 들어왔다고 적혀 있었으나 문지기 기록에는 2수레만 적혀 있었다. 5월 보름. 구휼미, 쉰섬이 나갔다고 적혀 있었으나 같은 날 남문박 창고에는 밤중에 곡식 20섬이 추가로 들어온 기록이 있었다. 신무량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기록이 어긋나는 것은 서리들의 착오일 뿐입니다. 시골 관아일에 작은 틈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만복이 앞으로 나와 낡은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수레바퀴에 묻은 굳은 진흙 조각과 창고 바닥에서 긁어낸 소금가루가 있었다. 이태겸은 차분히 말했다. 저잣거리 장인에게 이미 살피게 했다. 윤씨 창고 앞 진흙에는 남문박 흙과 같은 검은 모래가 섞여 있었고 관아 창고 흙과는 다르다. 또 소금가루에는 굴량 고기에 쓰는 거친 소금과 상인들이 쓰는 흰 소금이 섞여 있었다. 신무량은 이를 악물었다. 한솔은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분명한 확신을 느꼈다. 윤씨가 갑자기 장옷을 걷고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다. 대감, 저는 여인의 몸으로 집안 창고를 맡았을 뿐입니다. 하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더구나 저 계집은 예전부터 제 집 근처를 기웃거리며 훔칠 것을 찾았습니다. 천한 신분이 귀한 집을 미워해 꾸민 모함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맑았고 말은 부드러웠으나 한솔은 그 속에 숨은 칼을 보았다. 한솔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마님께서는 제 뺨을 치시며 제 눈길만 닿아도 더럽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더러운 눈길이 창고 속 문서까지 꾸밀 수 있겠습니까? 윤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솔은 품속에서 작은 헝겊을 꺼냈다. 거기에는 윤씨 창고에서 도망칠 때 움켜쥔 푸른 매듭끈 조각이 쌓여 있었다. 이 매듭은 그날 창고 문서 묶음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소인이 훔친 것이라면 왜 문서 전부를 갖고 오지 못했겠습니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님이 제품을 뒤져 가짜 운송 문서를 빼앗아 갔고 소인은 이 조각만 쥐고 달아났습니다. 이태겸은 옆에 관원에게 매듭을 넘겼다. 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는 심수령 처가에서 쓰는 사가 매듭이 아니라 한양 상단의 물표 매듭과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청하던 상인 하나가 몸을 움츠렸다. 그는 대비전 물자를 대던 상단의 하급 관리였다. 이태겸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박았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수레를 댔을 뿐입니다. 돈은 위에서 나왔고 표식도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심수령이 곡식과 고기를 넘기면 윤씨 창고를 거쳐 한양 큰 집으로 보냈습니다. 네. 소인은 목숨이 두려워 입을 닫았습니다. 신무량이 미친 듯 저놈이 거짓을 말한다. 저 천한 계집과 짜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이태겸은 상인을 향해 물었다. 그 큰 집이 어디냐? 상인은 입술을 떨며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러자 한솔이 조용히 그의 앞에 다가갔다. 나리, 굶어 죽은 아이들의 이름은 장부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미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큰 집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입을 닫으면
죽은 아이들의 울음이 당신 집 문턱을 넘을 것입니다. 상인은 한솔을 바라보았다. 부착한 딸의 눈에는 협박보다 더 무서운 슬픔이 있었다.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한양의 권문세가 이름을 뱉었다. 마당에 탄식이 번졌다. 그 이름은 신무량 하나보다 훨씬 높고 깊은 곳에 닿아 있었다. 판관들까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이태겸은 잠시 침묵했다가 책상 위에 손을 얹었다. 이름이 높다고 죄가 낮아지지 않는다. 굶주린 백성의 곡식을 팔고 군량을 숨기고 죄 없는 자에게 누명을 씌운 죄는 하늘 아래 숨을 곳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당 끝까지 단단하게 닿았다. 신무량은 그제야 무릎이 꺾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마지막 발악을 남겨두고 있었다. 대감께서도 자유롭지 못하십니다. 신무량이 이를 드러내며 외쳤다. 그 붉은 점 가진 계집을 찾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17년 전의 은혜라 하나. 실은 잃어버린 장부를 찾으려 한 것 아닙니까? 대감께서도 그 옛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오늘 신문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마당이 다시 술렁였다. 가나, 다나, 한솔의 심장도 내려앉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붉은 점은 갑자기 은혜의 표식이 아니라 의심의 표식처럼 떠올랐다. 이태겸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솔의 곁으로 내려왔다. 17년 전 나는 어린 관원으로 지방 감찰길에 올랐다가 구율미가 사라진 흔적을 보았다. 그때 나를 살린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은 쫓기고 있었다. 나는 그 여인을 지키지 못했다. 그것이 내 죄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인정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허나 죄를 인정하는 것과 죄를 덮는 것은 다르다. 나는 그때 놓친 진실을 오늘 다시 놓치지 않으려 한다. 한솔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 순덕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다. 찬방, 젖은 기침, 손바닥을 감싸던 서늘한 손. 그녀는 앞으로 나와 비녀를 들어보였다. 이 비녀는 제 어머니가 남긴 것입니다. 어머니는 죽기 전 붉은 점이 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니다. 이 점은 귀한 핏줄의 표시도 누군가에게 팔릴 운명의 표시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지키려 한 진실을 제가 잊지 않게 만든 불씨였습니다. 장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굵은 어깨가 떨렸다. 순덕아, 그는 죽은 아내의 이름을 겨우 불렀다. 그만, 간도, 근, 케이, 구릉보, 근, 이우미를 공도아, 아내의 구, 구렁, 간다. 한솔은 아버지를 보며 목이 메었으나 말을 이어갔다. 제 아버지는 어머니가 숨긴 것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진작 저를 데리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는 칼로 고기를 자르며 살았으나 사람을 속이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글도 못 읽는 장부로 나라 물자를 훔쳤다 하니 그 거짓이 너무 우스워 울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당 곳곳에서 낮은 흐느낌이 들렸다. 이때 윤 씨가 갑자기 한솔을 향해 달려들었다. 내 어미도 그랬다. 천한 것들이 분수를 모르고 귀한 일에 끼어들어 집안을 망친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 죄를 드러낸 칼이었다. 이태겸의 눈빛이 번뜩였고 서리들이 붓을 빠르게 움직였다. 한솔은 물러서지 않았다. 윤 씨의 손톱이
그녀의 소매를 찢었으나 그녀는 윤 씨의 손목을 붙잡았다. 마님, 지금 어머니를 아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는 제 집안이 꾸민 모함이라 하셨죠. 어찌 모르는 사람의 어머니를 그리 오래 미워하셨습니까? 윤 씨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박노성은 뒤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신무량은 눈을 감았다. 이 작은 균열이 둑을 무너뜨렸다. 박노성은 결국 엎드려 자백했다. 그는 신무량의 명으로 장칠의 엄지를 억지로 찍어 수령증을 만들었고 윤씨 창고에 문서를 숨겼으며 한솔에게 이태겸을 넘기라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칠이 도랑 밑에 무언가 숨겼다는 말을 듣고 밤에 푸척간을 뒤지려 했으나 이태겸의 노복들이 지키고 있어 실패했다고 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신무량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판관들은 긴 논의를 마친 뒤 판결을 내렸다. 장칠은 모든 혐의에서 풀려났고 신무량과 박노성은 파직되어 포도청으로 넘겨졌다. 윤 씨는 창고 운영과 증거, 은닉의 죄로 가택에 갇혀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더 높은 권문세가의 이름은 곧바로 베어낼 수 없었으나 이태겸은 그 자리에서 상소를 올리겠다고 공표했다. 오늘 드러난 것은 한 고을의 부패가 아니라 굶주림을 팔아 배를 불린 자들의 사슬이다. 그 사슬이 대궐 담장까지 닿았다면 그 담장 앞에서도 멈추지 않겠다. 장칠의 포승이 풀렸을 때 한솔은 비로소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장칠이 딸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오래 참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못난 아비가 너를 지켜야 했는데 네가 나를 살렸구나. 한솔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저를 살리는 법을 오래전에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배고픔을 알아야 한다고, 칼을 쥔 손일수록 마음을 낮춰야 한다고. 저는 그 말대로 했을 뿐입니다. 장칠은 딸의 손바닥을 감싸 쥐었다. 붉은 점과 찢어진 상처가 그의 손 안에서 작게 떨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솔을 예전처럼 바라보지 못했다. 어떤 이는 미안한 듯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조심스럽게 길을 터주었다. 그러나 한솔은 그 시선이 하루아침에 존중으로 바뀌었다고 믿지 않았다. 멸시는 오래된 때처럼 쉽게 벗겨지지 않는 법이었다. 다만 오늘 그들의 눈 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푸족간 딸이 관아마당에서 말을 했고 높은 관리들이 그 말을 적었으며 죄 없는 아버지가 풀려났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신문이 끝난 뒤 이태겸은 한솔에게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창백했으나 눈빛은 맑았다. 네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진실은 장부 속에서 다시 썩었을 것이다. 한솔은 담담히 답했다. 나리께서 아니었다면 제 말은 관아 마당 흙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빚을 졌다 하지 마십시오. 빚으로 묶이면 또 신분이 생깁니다. 이태겸은 그 말에 희미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빚이 아니라 약속이라 하자. 나는 조정에서 싸우고 너는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약속. 한솔은 한참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한솔은 아버지와 함께 푸적간 골목으로 돌아왔다. 골목은 여전히 눅눅했고 도랑물은 여전히 썩은 냄새를 풍겼으며 처마 밑에는
오래된 피 얼룩이 남아 있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듯 했으나 장칠의 발목에는 더 이상 포승이 없었다. 한솔은 도락 옆에 어머니의 비녀를 조심스레 놓고 작은 술잔을 따랐다. 어머니, 늦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밝혔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등잔불을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마치 오래전 순덕의 손길처럼 한솔의 뺨을 스쳤다. 그러나 평온은 아직 온전히 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 무렵 만복이 급히 찾아와 이태겸의 밀서를 전했다. 권문세가 쪽에서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솔과 장치를 조용히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장칠은 딸을 데리고 멀리 떠나자고 했다. 소라, 이제 아비만 살았으면 됐다. 더 큰 싸움은. 한솔은 오래 침묵했다. 피냄새 나는 골목, 어머니의 비녀, 굶주린 아이의 손, 관아마당의 수많은 눈동자가 차례로 떠올랐다. 아버지, 도망치면 우리는 살지 몰라도 어머니가 지킨 말은 또 죽습니다. 장칠은 딸의 얼굴을 보았다. 더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세상의 멸시를 맞고도 부러지지 않은 사람. 피 묻은 손으로 사람을 살리고 진실을 꺼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였다. 그럼 가거라. 다만 잊지 마라. 내 손이 아무리 강해도 내 마음이 다치면. 한솔은 아버지의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며 미소 지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밖에서는 한양의 밤바람이 낮게 울었고 다음 싸움의 먼지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 한솔은 이른 새벽 장칠이 덮어준 낡은 장옷을 여미고 한양길에 올랐다. 길가의 풀잎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앉아 있었고 먼동은 아직 산등성이 뒤에서 붉은 숨만 내쉬고 있었다. 만복은 앞서 걸으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낭자, 마음이 흔들리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셔도 됩니다. 한솔은 고개를 저었다. 돌아갈 수 있었다면 진작 돌아갔겠지요. 이제는 제 발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이 저를 끌고 갑니다. 이태겸의 집은 한솔이 상상하던 귀한 집과 달랐다. 담은 높았으나 안뜰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고 새벽부터 붓을 가는 서리들과 말을 먹이는 종들이 바쁘게 오갔다. 이태겸은 마루 끝에 앉아 상처를 감춘 채 문서를 살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창백했으나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솔이 들어서자 그는 바로 일어나려 했고 한솔은 손을 들어막았다. 나리께서 쓰러지시면 저는 또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수고를 덜어주십시오. 이태겸은 희미하게 웃었으나 곧 표정이 무거워졌다. 권문세가 쪽에서 먼저 움직였다. 신무량과 박노성의 죄는 하급 관리들의 농간으로 돌리고 윤씨의 창고일은 하인들의 도둑질로 덮으려 한다. 더구나 내 어머니 순덕을 오래전 불온한 무리와 엮어 장부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 한다. 한솔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점 둘레의 상처는 죽은 사람은 말하지 못하니 산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루 아래 찬 공기보다 더 서늘했다. 그날 낮 조정 앞마당에서 다시 신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고을 백성만이 아니라 한양의 대신들, 포도청 관리들,
상단 사람들까지 모였다. 높은 자리의 사내들은 한솔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그들에게 한솔은 진실을 가져온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어지럽힌 부샥간 딸일 뿐이었다. 한대신이 부채를 접으며 말했다. 한낱 천한 계집의 말로 여러 집안을 흔드는 것은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한솔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라의 법도가 굶주린 아이의 밥그릇보다 가벼운지 오늘 알고 싶습니다. 마당 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이태겸은 한솔을 제 뒤에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그녀가 스스로 말할 자리를 비워주었다. 그녀는 한솔은 품에서 순덕의 비녀와 남문 창고, 장부, 푸른 매듭 조각을 차례로 꺼냈다. 소인은 그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 허나 거짓이 사람의 입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은 압니다. 수레바퀴가 진흙에 남긴 깊이, 소금이 피를 눌러 감춘 냄새, 빈 창고에 남은 쥐 발자국, 그런 것들이 사람보다 솔직했습니다. 권문세가의 대리인으로 나온 늙은 관리가 비웃었다. 냄새와 발자국으로 대궐 앞에서 죄를 묻겠다니 참으로 세상이 거꾸로 가는구나. 한솔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세상이 바로 서 있었다면 제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죄를 씌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서 있었다면 제 어머니는 장부를 비녀 속에 숨기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은 소인의 말이 아니라 굶주림을 팔아 비단을 산 이들의 마음입니다. 그 말에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흐느꼈다. 그 흐느낌은 순식간에 여러 목소리로 번졌다. 남문 밖에서 온 노파가 앞으로 기어나오듯 나와 엎드렸다. 그의 흉년에 내 손자가 굶어 죽었습니다. 관아에서는 곡식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수레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귀가 어두워도 굶은 아이의 배우는 소리와 곡식, 수레소리는 잊지 못합니다. 또 다른 장정이 나와 말했다. 소인은 그 수레를 밀었습니다. 윤씨 창고로 갔고 거기서 한양상단의 표식을 단자들이 받아갔습니다. 한솔은 그들의 떨리는 등을 보며 목이 메었다. 권문세가 쪽 사람들은 그들을 거짓 증인이라 몰았다. 그러나 이태겸이 준비한 증거는 그날 비로소 모두 열렸다. 상단의 장부, 신무량의 사사로운 돈거래 기록, 윤씨가 보낸 서찰, 박노성이 찍은 가짜 엄지표까지 하나씩 맞물렸다. 그중 결정적인 것은 순덕이 남긴 오래된 천조각이었다. 천에는 피가 묻어 흐릿했으나 오래전 구휼미 수량과 당시 감찰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태겸은 그것을 들고 낮게 말했다. 17년 전 덮인 죄가 오늘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순간 한솔은 어머니의 죽음이 비로소 눈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느꼈다. 병든 몸으로 기침하던 여인, 딸의 손바닥을 쓰다듬던 손, 밤마다 문박 소리에 놀라던 눈빛. 순덕은 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죽음이 가까운 줄 알면서도 진실을 딸에게 넘겼고 딸이 언젠가 감당할 수 있을 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한솔은 비녀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어머니는 벼슬도 없고 글도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이들의 곡식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마음이 죄라면 소인도 같은 죄를 짓겠습니다. 마당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바람이 높은 처마를 지나며 마른 깃발을 흔들었다. 그런 책고 있다. 그 침묵 속에서
권문세가의 늙은 관리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그는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려 했으나 상단 사람들과 하급 관리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이름 높은 집안의 문서가 압수되었고 신무량과 윤씨의 죄는 더 무거워졌다. 박노성은 관아의 매질과 문서 조작을 모두 인정했다. 한솔은 그 모습을 보며 기쁘다기보다 허무했다. 사람 목숨을 앗아간 죄가 종이 몇 장 위에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서글펐다. 판결은 며칠 뒤 내려졌다. 신무량은 벼슬을 빼앗기고 유배길에 올랐으며 박노성은 곤장을 맞고 관노로 떨어졌다. 윤씨는 사사로운 창고로 군량과 구율미를 숨긴 죄가 밝혀져 집안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고을로 쫓겨났다. 더 높은 권문세가의 주모자들은 재산을 토해내고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과 은전이 나뉘었다. 온전히 갚아질 수는 없었다.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순덕의 찬손도 다시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덮인 죄가 햇빛을 본 것만은 분명했다. 장칠은 판결을 들은 날 푸적한 뒤뜰에서 오래 울었다. 그는 술을 따르지 못하고 순덕의 비녀 앞에 엎드렸다. 여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소. 당신이 무서운 것을 혼자 품고 죽은 줄도 모르고 딸이 왜 그렇게 손바닥을 감추는지도 모르고 살았소. 한솔은 아버지 곁에 앉아 그의 등을 천천히 쓸었다. 아버지도 살아남느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도 살아남은 우리에게 맡기느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서로 몰랐던 세월을 탓하지 말고 남은 세월을 더 잘 살아야죠. 그 뒤 푸적간 골목은 조금씩 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따뜻해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어떤 양반 부인은 코를 막고 지나갔고 어떤 아이는 어른들의 옛말을 배워 한솔을 피했다. 그러나 굶주림에서 곡식을 되찾은 사람들은 장칠의 집 앞에 작은 밭과 말린 나무를 두고 갔다. 우물가에서 물을 뺐던 안악 하나는 한솔이 다가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물동이를 내밀었다. 손을 씻고 가시오. 그 말은 사과도 칭찬도 아니었으나 한솔에게는 오래 닫힌 문이 손가락 하나만큼 열린 소리처럼 들렸다. 한솔은 푸작간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이태겸은 그녀에게 한양 안쪽에 조용한 집을 내주겠다고 했으나 한솔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피냄새를 버리고 비단 냄새 속에 숨으면 사람들은 말하겠죠. 부척간 딸이 높은 분 은혜로 몸을 씻었다고 저는 씻겨야 할 사람이 제 손은 더럽지 않았습니다. 이태겸은 그 말에 한참 침묵했다. 그렇다면 네가 있는 곳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구나. 한솔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조금씩은 바뀔 수 있겠죠. 이태겸은 조정에서 천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짓밟는 관습을 고치려 애썼다. 모든 것이 단번에 변하지는 않았다. 대신들은 법도를 들먹였고 오래된 문벌들은 비웃었으며 어떤 이는 영의정이 부척간 딸에게 홀렸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이태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상소마다 굶주린 백성의 이름을 적었고 장부마다 실제로 받은 곡식의 양을 대조하게 했다. 또 지방 관아가 백정과 천민에게 억울한 죄를 씌우지 못하도록 증인과 기록을 함께 살피는 규정을 만들었다. 느렸으나 돌은 움직이고 있었다. 봄이 깊어지자 한솔은 풀일간 앞에 작은 솥을 걸었다.
장칠은 처음엔 고기를 팔아야 할 것을 나누면 어찌 사느냐 걱정했으나 곧 말없이 장작을 보탰다. 솥 안에는 고깃국이 끓었고 무와 파 냄새가 피 냄새를 부드럽게 덮었다. 굶주린 아이들이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다가왔고 한솔은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천천히 먹어라. 뜨겁다. 아이 하나가 물었다. 누이, 이 손으로 만든 것 먹어도 돼요. 이 손은 사람도 살린 손이다. 밥 한 그릇쯤은 더 잘 살릴 수 있지. 그 말이 퍼져 사람들은 어느새 한솔을 피 묻은 계집이 아니라 붉은 손의 한솔이라 불렀다. 한솔은 그 별명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으나 싫지도 않았다. 붉은 점은 더 이상 숨겨야 할 흉이 아니었고 누군가가 찾아야 할 표식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억이자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낸 불씨였고 자신이 스스로 걸어나온 길의 표시였다. 장칠은 가끔 딸의 손을 보며 웃었다. 내 어미가 옳았다. 그 점은 복이 아니라 마음을 도망 못 가게 묶어두는 못이었구나. 어느 날 저녁 이태겸이 그는 관복을 벗고 소박한 두루마기를 입었으나 골목 사람들은 이제 그의 걸음만으로도 누군지 알아보았다. 한솔은 솥 앞에서 국을 젓다가 고개를 들었다. 나리께서 이런 곳에 오시면 또 소문이 납니다. 이태겸은 담담히 대답했다. 이미 날 만큼 났다. 영의정이 불육간 딸에게 고깃국을 얻어먹으러 다닌다고 하더구나. 한솔은 피식 웃었다. 그 소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이태겸도 웃었다. 무엇이면 되겠느냐. 한솔은 그에게 그릇을 건네며 말했다. 값은 약속입니다. 높은 자리에 계셔도 낮은 곳의 냄새를 잊지 마십시오. 향 냄새 나는 방에 오래 앉으면 썩은 창고 냄새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태겸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다. 잊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허락한다면 가끔 이 냄새를 맡으러 오겠다. 한솔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처음 대숲에서 보았던 죽음의 그림자 대신 조용한 정이 있었다. 그러나 한솔은 서둘러 어떤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오시려면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굶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태겸은 그 뒤로 때때로 곡식과 약재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것은 한솔의 집을 꾸미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부착한 골목, 사람들에게 나눌 몫이었다. 사람들은 둘 사이를 두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신분이 다르다며 혀를 찼다. 한솔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베었겠지만 이제는 알았다. 세상은 늘 사람을 묶을 새 이름을 찾는다. 백정딸, 죄인의 딸, 영의정의 은인, 붉은 손의 계집. 그러나 이름이 아무리 많아도 이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발로 걸어온 길이었다. 장칠은 몸을 회복한 뒤에도 칼을 잡을 때마다 손을 씻고 짧게 기도했다. 오늘 끊는 목숨으로 굶은 배를 살리게 하소서. 한솔은 그 옆에서 고기를 손질했고 아이들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늦은 밤이면 그녀는 더듬더듬 장부의 숫자를 읽었다. 예전에는 글자가 높은 사람들의 무기라 생각했으나 이제는 자신도 그 무기를 손에 쥐고 싶었다. 장칠은 딸이 붓을 잡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내 어미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한솔은 붓끝을 세우며 답했다. 어머니는 보실 겁니다. 제가 있지 않으면. 몇 해가 흐른 뒤 남문 밖에는 작은 구율 창고가 새로 세워졌다. 그 창고의 장부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했고 곡식이 들어오고 나간 양은 마을 사람들의 확인을 받았다. 창고 기둥에는 이름 없는 작은 비녀 그림이 새겨졌다.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묻지 않았지만 한솔과 장칠은 알았다. 순덕이 남긴 비녀가 이제는 숨겨진 증거가 아니라 감시의 눈이 된 것이다. 이태겸은 그 앞에서 한솔에게 말했다. 내 어머니가 지키려 한 것이 여기까지 왔다. 한솔은 기둥을 쓰다듬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숨지 않아도 됩니다. 한솔의 삶이 완전히 귀하게 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이면 찬물에 손을 담갔고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졌으며 여름이면 고기 냄새가 옷깃에 깊이 배었다. 그러나 그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피곤해 주저앉고 싶었고 어떤 날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도 아팠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손바닥을 펴 붉은 점을 보았다. 어머니가 남긴 불씨는 아버지의 눈물, 굶주린 이들의 증언, 이태겸의 약속, 그리고 그녀 자신의 걸음이 그 불을 지키고 있었다. 늦가을 어느 날, 한솔은 대숲길을 다시 걸었다. 처음 이태겸을 발견했던 그곳이었다. 숯가마는 무너져 풀에 덮였고 비에 젖은 재 냄새도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오래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두려움을 삼키며 낯선 사내의 입을 막던 계집. 그때 그녀는 단지 한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안에 묻혀있던 목소리를 살린 것이었다. 한솔은 바람 속에 낮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제 손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것은 높은 벼슬아치의 이름도 죄인들의 벌도 아니었다. 남는 것은 손이었다. 멸시받던 손, 피냄새 난다. 외면당하던 손, 그럼요. 그러나 쓰러진 이를 붙잡고 굶은 아이에게 그릇을 내밀던 손이었다. 사람은 태어난 자리로만 귀해지지 않는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직한 눈이 열리고 가장 천하다 불린 손이 가장 먼저 사람을 살린다. 죄는 비단으로 덮어도 썩은 냄새를 내고 선한 마음은 피 묻은 앞치마 아래 있어도 끝내 빛을 낸다. 그러니 세상이 누군가를 낳다 부를 때 그 말이 곧 하늘의 뜻이라 믿지 말 일이다. 높은 문턱 안에 앉은 자가 모두 높지 않고 진흙길을 걷는 자가 모두 낮지 않다. 한솔은 왕후가 되지도 하루아침에 양반이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구했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혔으며 굶주린 이들의 밥그릇을 되찾았다. 그것이 그녀에게 허락된 가장 단단한 행복이었다. 그리고 이태겸은 그 곁에서 권세란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힘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지키는 책임임을 오래도록 배워갔다.